예, 저 키사이트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최대류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개혁을 변혁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4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젝티브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좀 기술적인 거에 좀 약간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타겟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약간 경향이라든가 동향 이런 쪽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빌리티 마켓,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되겠죠. 전기차 마켓에 대한 트렌드를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셀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좀 전반적인 동향을 보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키사이트에서 그 부분의 개혁을 당면하게 되는 많은 챌린지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차, 이거 어떤 건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차 왜 붙여놨을까요? 이게 최초의 전기차인가요? 예, 아닙니다. 최초의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 중에서 처음으로 100km/h를 넘긴 차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189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미 전기차로 100km가 넘는 속도의 차를 만들었고요. 그 제목도 재밌습니다. 이 프랑스 쪽인 것 같은데요. 라자미 꽁떼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100km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디자인이 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탑승자가 좀 안전이 좀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건 EV에서 이런 저희도 키사이트도 절대 만족할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와 오퍼튜니티를 보게 될 텐데요. 특히 EV 쪽, XEV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어적인 부분을 정의하자면 이제 배터리 EV, 그러니까 배터리가 주 동력원인 일렉트릭 비클, HEV, 하이브리드 EV,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그리고 배터리로 같이 연계해서 동력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쪽을 전기로 꼽아가지고 그쪽을 같이 보조해주는 전력적인 충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전부 다 이제 EV라는 텀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EV 쪽 파워트레인과 배터리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도록 하고요. 키사이트에서 그럼 이쪽에서 이제 셀이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파워트레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촬영에서 아마 오전 시간에 잠깐 비슷한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셀과 셀을 매니지먼트하는 BMS 쪽, 그리고 파워 컨버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랙션 모터가 있고요. 이 각 부분들이 푸드체인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죠. 컴포넌트는 어셈블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티어 2, 티어 1, OEM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OEM이라는 단어가 여러 산업에서 좀 약간 다르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오토 OEM 하면 완성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슬라이드 내용이 오토 OEM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써 있습니다. 차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런 구조들은 사실 그러니까 전력적인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파란 녹색 부분은 12V 정도의 기존에 있는 전기장치가 차량 안에 작동되는 부분, 이 12V의 전력 부분이고요. 이쪽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280에서 한 800V까지 굉장히 높은 전압 레벨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활하게 공급을 잘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셀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롱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니까 내연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이 축을 엔진으로 돌릴 수도 있고 AC 모터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과 상호 간에 어느 쪽이 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구별이 나오지만은 요 삼상 모터를 가지고서 이 돌리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플러그인이 되면은 차징 스테이션에서 들어온 전력이 온보드 차저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각 부분으로 분배해주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력은 이 모터 쪽으로 트랙션 드라이브를 할 때는 모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리제너레이티브하게 다시 저장 축전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 구동축을 양쪽으로 엔진과 모터로 양쪽으로 구동하다 보면 굉장히 에너지적인 손실, 공간적인 손실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의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 쪽만 엔진이 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요. 요 모터나 제너레이터는 보조적인 역할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장점은 전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파워로 크게 밀어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트랙션 인버터 쪽으로 가서 삼상으로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DC 컨버터가 이제 로우 볼티지 쪽, 12V 쪽, 보통 LV12, 뭐 LV112, 뭐 14, 148,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LV 쪽도 LV 배터리, LV 로드가 별도로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연비, 효율을 많이 개선해 주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EV 마켓을 지금 EV 마켓이 자꾸 좋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중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니드의 반이 지금 EV 차량의 니드의 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강제 규정 같은 형태로 드라이브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 정도의 비클 세일즈를 2020년까지 무조건 EV로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니즈의 거의 반 전후의 니즈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버먼트들이 레귤레이션을 정해가지고 계속 드라이브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국내에 있는 것처럼 BMW 사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설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E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미션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규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EV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리콰이어먼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특정 주에 내연기관 차를 팔기 위해서는 EV 차를 얼만큼 팔아야 된다라는 뭐 규정이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일반 내연기관 ICE 차를 팔기 위해서 EV를 구현하는 수도 있고요.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뭐 보다가 좀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적어봤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가 없어야 됩니다. 되게 보통 언제까지 탄소량을 얼마 이하로 줄인다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디젤 차량이 아예 금지되는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10년 전후로 금지되는 도시는 뭐 아테네, 브뤼셀, 마드리드, 로마, 파리 이런 데는 디젤 차량을 아예 운행을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EV 마켓을 키워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배터리의 가격이 줄어드는 부분이 또 EV 차량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운용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사이트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이죠. 어느 정도 언제부터 램프업이 될 것이냐를 따져보면 한 100에서 120 US 달러가 되면은 가격이 1kWh를 만들었는데 100에서 120 US 달러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사용자가 EV냐 가솔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표가 그거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왼쪽 요 두 개의 요 바가 가솔린이고 오른쪽에 세 개의 바가 이제 전기차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서로 여기랑 여기를 보게 되면요. 지금 EV 차량의 제작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배터리의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는 혹은 뭐 그 이하로 줄어드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요 EV 차량이랑 일반 차량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2025년이면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정도 이후니까요. 지금 뭐 올해 차를 바꾸신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내연기관을 사는 게 뭐 되게 일반적이지만 그 다음에 바꾸실 때는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전기 차량을 고민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파워트레인 쪽이 얼마나 어트랙티브하냐, 여기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라이트 비클은 버스나 트럭 같은 걸 제외하면 다 라이트 비클로 구별을 했을 때 연간 수요량, 디맨드, 요구량은 1억대에서 1억 1000대 정도 됩니다. 그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됩니다, 지구에. 한 75명 중에 1명 정도는 올해에 새 차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쉐어를 보면은 2025년까지도 10%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로스 자체는 일단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런칭하겠다라는 런칭 플랜은 2025년까지 뭐 100여 종 이상 플랜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EV가 2025년이 돼서 막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금 EV를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ICCT라고 되어 있는 기관에서 분석한 차례입니다. 2017년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색깔별로 지금 뭐 교재는 좀 색깔을 보기 어려운데요. 색깔별로 좀 구별을 해놨는데요. EV를 생산하는 비클 매니팩처러들입니다. 연두색 쪽이 이제 일본 쪽입니다. 미쓰비시, 닛산, 도요타 뭐 이쪽이고요. 한국 있고요. 약간 파란색 쪽이 유럽 쪽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회사들이고요. 중국 쪽 회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중국 쪽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얼한 EV 세일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2010년, 2012년, 2016년, 17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는 있고요. 그 2025년이 되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에스티메이션하는 크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2,500만 대 혹은 500만 대. 뭐 그 다음 2030년에는 뭐 5천만 대, 뭐 2,500만 대. 뭐 낮게 에스티메이션을 잡더라도 이 증가율은 여기 뭐 한 5배까지 높아지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아마 EV 차량이 낯설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쉽게 볼 수 있고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EV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죠. 차징 인프라스트럭처 쪽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징 스테이션을 포켓을 보면요. 14빌리언이 한 14조 원, 한 15조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80만 개의 차징 스테이션을 202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미 투자해서 전기차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볼 수 있고요. EU도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익스펜션에 대해서 좀 스폰서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페트롤 스테이션이 16만 8천인데 패스트 차지 스테이션이 2,000개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테슬라 슈퍼차지 충전기가 막 쫙 늘어서 있는 데인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충전기가 많을 정도면 굉장히 EV 쪽으로 핫한 지역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웨스트 네브라스카라고요. 인구가 4,5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지금 되게 불가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혹은 뭐 늘 들으는 작은 마을인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나오거나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V 마켓을 좀 제한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레인지에 대한 거. 한번 충전하면 얼마큼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뭐 그 카를로스 고센이라는 닛산, 르노, 미쓰비시의 체어맨이 한 얘기는 일단 충전해서 300km 이상만 가게 되면 뭐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그 정도면 커뮤트하고 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예전에 가스 차량, LPG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은 느끼겠지만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LPG 충전소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일단 겁나요. 그 다른 지역 가서 찾는 게. 그런 부분들. 차징 스테이션을 찾는 부분에 좀 힘들죠.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플도 있고 한데 가보면 고장나 있거나 뭐 한 대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은. 제주도는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비클이랑 배터리 쪽에서 보면 배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차량 가격의 한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쓰다가 배터리에서 좀 결함이 발견됐다, 문제가 있다. 배터리를 교체한다. 그럼 세차 가격의 반을 내가 바꾸면서 지금 이걸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쉽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타임 투 마켓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는데 유독 배터리만큼은 이게 뭐 활성화 과정, 뭐 화성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안정화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피드백, 뭘 하나 재료를 바꾸고서 그게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얼마나 오랫동안 충전, 방전을 해가면서 쓸 수 있을 것이냐,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릴 것이냐. 퇴근하다가 기름 잠깐 넣고 갈 기회가 안 되죠. EV카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마트에 가서 넣고서 있다든지. EV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한두 개씩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에 몇 대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차징 타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차징 인프라스트럭처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외국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나라를 그냥 차로 넘어가는 일이 많죠. 근데 내연기관이면 그냥 기름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RFID 카드가 다 달라요. 그럼 아주 초기에 휴대폰 로밍할 때 겪었었던 일들을 다시 겪습니다. 나랑 연계되어 있는 충전소가 이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플러그하는 타입도 다를 수도 있고요. 되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다 쓰고 나서 이만한 막 1톤 정도까지도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 배터리 세이프티, 충격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터지거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비클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배터리 웨이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재는 약간 좀 EV 차량으로 넘어가는 걸로 약간 겁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시스템을 보도록 하죠. EV 배터리 시스템의 에코시스템, 로우 머티리얼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화학을 다루는 뭐 대기업의 화학을 다루는 그런 회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런 머티리얼들을요, 셀을 만들어냅니다. 뭐 파우치 셀이나 프리즈매틱 셀이나 뭐 다른 이런 실린드리칼 셀로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모듈로 만들어냅니다. 원하고자 하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개를 병렬, 몇 개를 직렬하겠다라는 작전을 짜고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 팩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팩을 만드는 거는 요 최종적으로 사용될 차량의 쉐입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팩으로 모양새를 맞춰서 바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혹은 뭐 이거 뭐 이 위에다가 달기도 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다 달아서 뭐 바꾸는 것도 많이 고려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 머티리얼부터 배터리 팩까지는 셀 매니팩처러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국내 뭐 3사에서 담당을 하고요. 팩밴더나 BMS는 그 그룹 내에 있는 전기전자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 매니팩처러 쪽으로 좀 넘어가는 움직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한 그룹에서 두 개 회사가 이걸 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오토 OEM들, 완성차 업계에서는 요 EV 쪽만 하다가 점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배터리나 셀 분량에 대한, 그러니까 CS 커스터머에 대한 피드백을 받다 보면 뭐 셀 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강력하게 이쪽에다가 셀에다가 페널티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걸 드라이브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 전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마켓을 보면 항상 익스포넨셜로 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한 번씩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주황색 쪽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중국입니다. 3개사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예전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실어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완성차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가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때 그 바로 인근에서 짓는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이 되면은 캐패시티가 중국이 뭐 여전히 제일 큰 캐패시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나운스 된 걸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표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디맨드는 지금 뭐 굉장하게 늘어날 예정이고, 요 하나만 작년이랑 올해만 차이를 보더라도
57%까지 늘어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보도록 하죠. 지금 짓고 있는 거 테슬라 기가팩토리 지금 네바다 쪽에서 거의 사막인데 이거 지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고 있죠. 39기가와트고요. 2020년 정상화 될 예정이고요. CATL 이거 닝대는 이게 대만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 항구 도시. 근데 여기도 뭐 10기가와트급. 파나소닉, LG케미칼, 삼성, 폴란드, 헝가리 쪽 SK 쪽에 이제 유럽 쪽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거고요. 노스볼트 이 회사는 뭐 동양의 작은 나라들한테 굳이 우리가 배터리를 사서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 자동차 회사들은 좀 펀딩을 좀 받았습니다. BYD 계속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테라이도 꽤 큰 기가팩토리를 짓고요. 기가팩토리라고 부를 때 이제 6기가 정도면은 한 10만 대 정도의 EV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오토모티브 OEM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면요. 지금 뭐 대세는 자꾸 이제 조금씩 계속 점차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요. 인터널 컨버션 엔진에서 컨버션 엔진 더하기 트랜스미션을 EV 배터리 모터 컨버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죠. 배터리 모터 컨버터 이거는 뭐 AC를 쓰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트랜스미션 왜 없어졌죠? 변속기 기어비로 해야지 최적의 옵티멀한 파워를 전달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컨버션 엔진의 약점 중에 하나는 쓸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게 내로우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PM과 토크 간의 관계에서 옵티멀한 포인트를 잡고 비율로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기어가 필요해서 뭐 7단, 뭐 8단, 뭐 무단, 뭐 이런 식으로 기아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요. EV 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아 한 개 들어갑니다. 한 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9.73 대 1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걸로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력까지 그냥 다 갑니다. 그만큼 토크랑 이 회전수에 대한 쓸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많다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키팩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코스트, 라이프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셀의 성능이 자동차의 퍼포먼스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좀 그렇죠. 물론 이제 BMS나 그 비이클의 소프트웨어가 얘네들을 지금 옵티마이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오토모티브 OEM과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관계를 좀 보면요. 어떤 OEM들은 실제로 셀을 디자인하고 생산을 합니다. 테슬라 생산을 하고 디자인하죠. BYD 생산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어떤 OEM들은 직접 경쟁합니다. 커머셜한 마켓에서 나는 우리가 셀을 만들어서 다른 데다 팔 수도 있어. 좀 약간 이런 경쟁을 하죠. 이게 다임러 같은 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잘 만들어 하고 있고요. 어떤 OEM들은 인하우스에서 셀을 디자인을 하는 엑스퍼티를 가져갑니다. 디자인을 아주 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셀을 만드는 업체들을 파운드리 같이 쓰겠다라는 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BMW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셀 생산에 대한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OEM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를 좀 잘 유지하면서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일본계 차량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셀 매니팩처러들은 배터리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언제든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셀을 만드는 업체들은 자동차 회사가 동료면서 어느 순간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몇 개 회사들을 리스트업했고 여기 전부 다 리스트업하지는 않았고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거기에 셀이랑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몇 개 좀 리스트업했습니다. 국내 회사들 많이 보이죠. 그럼 키사이트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셀을 만드는 셀 매니팩처러들 쪽에서는 키사이트 전에 에즐런트라는 회사는 이제 그 케미칼 쪽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쪽은 에즐런트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기 전자 쪽 위주로 이제 포메이션, 에이징, 일렉트리컬한 테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포메이션 쪽에 포메이션 장비 그리고 셀프 디스차지 메저먼트라는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레볼루셔널한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셀과 모듈, 배터리 팩 쪽을 통합해가지고
사이언랩이라는 오전에 잠깐 보셨던 사이언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 작년 한 7월 정도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독일 보훔에 있는데요. 독일의 몇 개 회사들에 굉장히 머스트로 들어가는 테스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례로 BMW i8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차 요 모든 차량 요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출시가 되는 형태로 전체 생산 라인을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키사이트가 셀 매뉴팩처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셀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차징하고 소킹하고 셀이 들어와서 초반에 충전과 방전을 몇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셀이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에이징을 합니다. 룸 템퍼레처로 에이징을 하거나 하이 템퍼레처로 에이징을 하거나 여기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서 셀이 충전 상태를 화성 혹은 활성 상태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게 어느 그레이드의 셀이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하고 뭐 그걸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트들은 캐패시티 테스트, 얘 용량만큼 실제 충방전을 할 것이냐, 파라메트릭 테스트, 자가 방전량이 얼만큼 될 것이냐, 내부 임피던스가 얼만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 뒤에 몇 장 뒤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가 방전 테스트는 셀프 디스차지 테스트는 지금까지 방법은 되게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이 측정하고 있는 방법은 전압을 한번 재고 이 수조에 물이 있는 거를 셀이다, 배터리다라고 했을 때 수조에 전압을 한번 재고 며칠 지나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압을 잽니다. 전압이 많이 떨어지면은 나쁜 셀이죠. 그 전압이 얼마 안 떨어지면 좋은 셀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 방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리키지가 많지가 않고요. 지금 점점 개발을 잘 하셔가지고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압이 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떨어지는 걸로 쟀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장 안에서 셀이 생산될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 부분을 키사이트에서 개선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은 이 전압 레벨과 셀 전압 레벨과 똑같은 전압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만약에 여기 리키지가 있으면은 이 장비에서 그만큼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전압 레벨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죠. 그럼 요 전류량을 재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모하는 리키지 전류량을 그대로 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포텐시오 스태틱이라는 방법이고요. 사실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항공 쪽, 우주 쪽에 나가는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테스트였는데 이제 실온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셀프 디스차지 애널라이저입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요. 생산 라인은 10의 라인들, CATL, LG케미칼, 삼성, SL, 무라타, 파나소닉, BYD, 테슬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체의 90% 이상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5GWh라고 하면은 분당 ppm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1000개의 셀을 만들어내고요. 하루에 한 100만 개, 그리고 1년에 5억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퍼포먼스나 에너지 덴시티나 코스트, 킬로와트당 코스트를 가지고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부분이고요.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구성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BMW, 폭스바겐, 컨티넨탈, 보시 이런 데서는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소량 생산합니다. 한 분당 ppm이 한 5개 정도. 하루에 5,000개. 계산이 안 맞죠. 24시간 안 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1년에는 한 200K개. 이것도 계산이 안 맞죠. 많이 노네. 그래서 좀 드문드문하게 테스트를 이어서 프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랑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 매니팩처러들의 제일 현재 컨선은 이 셀들이 너무 공장 안에 너무 오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장 안에 보통 셀이 한 7일에서 한 14일,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넘게 공장 안에 유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OCV, 델타 OCV라는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인베스트먼트 할 때 부지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의 그 시간 동안 1분에 상황에 따라서 1000개씩 쏟아져 나온 셀들을 거의 2주씩 보관하려면 굉장히 그 양도 많아지죠. 그리고 차징, 디스차징 하는 일렉트로닉스가 플렉서블한 것이 할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웬만한 배터리 회사들은 큰 화재를 한 번씩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 되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밸런스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에서 제안해 드리는 새로운 어프로치는 설명드렸던 이제 SDN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레스팅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딜리버리 납기 시간이라든지 셀의 퀄리티를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워크 인 프로세스 공장 안에 유지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유저블하게 컴포넌트, 이거는 이제 사이클러 쪽인데요. 키사이트에서 사이클러도 이제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플렉서블하게 필요한 전류 전압 레벨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입장에서도 좋죠. 이제 계측기 회사에서 상용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에서 조합해가지고 이런 유수의 회사들한테 공급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었던 부분, 트레디셔널한 에이징은 7에서 한 14일 정도 걸립니다. SDM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에서 3일. 실제 매주 하는 시간은 사실 뭐 한두 시간 이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레스팅에 대한 차지 리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뭐 RC 세틀링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고려가 되면은 그걸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두고 나서, 최소의 시간 정도 두고 나서 뭐 한두 시간 이내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니팩처링 사이클 타임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32채널짜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32채널의 셀을 동시에 트렌드를, 커런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면서 이게 좋은 셀이다 나쁜 셀이다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셀의 셀프 디스차지 값이 뭐 20 마이크로 암페어다, 그럼 이건 좋은 셀. 궁극적으로 셀이 뭐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 배드 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특정에 대한 것을 비주얼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만드는 거에서도 뭐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요 세 셋만 하게 되면 요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프리즈매틱 셀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린드리칼 셀은 트레이에 256개를 한 8개 정도의 요 셋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아예 시스템으로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 이거 뭐 한번 측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뭐 이렇게 붙여놓고서 뭐 15분 혹은 뭐 2시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 ppm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6 채널을 15분 안에 15분 정도 물려서 디파인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17ppm입니다. 그럼 굉장히 낮지 않은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ppm의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시스템 60개 시스템이 있으면 됩니다. 100ppm이다 그러면 6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투자를 가지고서 카펙스나 오펙스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투자비는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오퍼레이션 익스펜디 운용비를 가지고서 바로 1년 이내에 투자비를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징 시스템인데요. 국내에서 많이 이제 차징, 디스차징 하는 사이클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커스텀입니다. 대부분 커스텀이다 보니까 용량이 바뀌었을 때 새로 설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256개의 채널인데요. 각 포트들을 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쓰면 6A, 몇 개를 조합하면 한 200A까지도 충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셀에 대해서 충방전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렉트로닉스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업체에서 오히려 저희 쪽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 이제 요 트레이와 그 위에 이제 픽스처, 케이블, 오토메이티드 되어 있는 컨택트 위아래 이제 누르면서 하는 부분들까지 요청해서 요 부분도 저희 쪽에서 키사이트를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공장에 대한 포메이션 프로세스 자체를 저희 쪽에 의뢰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트레이, 요거는 이제 머티리얼 핸들링, 스토리지, 템퍼러처 컨트롤, 그 전체 팩토리 오토메이션, 뭐 MES와 연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러 입장에서는
레보루셔널한 방법을 가지고서 굉장히 워크인 프로세스 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렉서블한 차지 디스차지 일렉트로닉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셀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티그레이터 입장에서도 비슷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파워포인트로 그린 게 아니라 이 CAD 그림입니다. 이제 축척을 엄청 줄여놔가지고 그런데요. 공장을 설계를 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차징 디스차징 스테이션을 포밍 시스템을 하고 여기 약간의 SDM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요 구조를 가져가게 되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DM으로 하게 되면 플로어는 8,900 스퀘어미터에서 5,500으로 40%가 줄었습니다. 이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트레이, 그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줄어들게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투자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플러스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이 모빌리티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리튬이온 배터리 아직 지금 전고체 셀이니 다른 형태의 배터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을 충전 방전이 가능한 셀 배터리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이 모빌리티의 제일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맨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EM이나 티어 1이나 티어 2 실하면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제 일드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을 가져야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키사이트의 SDM이나 셀 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점프할 수 있게, 하이퍼 점프할 수 있게 키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